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당초에 상정해서 처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검찰 인사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생 법안 처리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들려서요. 일단 그 소식 전해드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라도 본회의에서 지금 어쨌든 처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담겼는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0%를 넘어서고 있고요. 반대에 대해서는 39.8%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이만큼 열망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열망이 크긴 합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저항과 부정적인 인식도 만만치 않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그동안 검경 간의 갈등도 보였고 네. 또 공수처 법안은 좀 더 이제 개혁 법안이었다면 또 법안으로서 통과 여부를 물어본 거라면 이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 실제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어떤 파장이 오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검경 간의 관계가 안 좋은데 만약에 이게 조정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웃돌았다고 하는 것은 선거법,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개혁 의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래도 부정이 이제 한 4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상당히 강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높은 계층은 주로 호남, 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계층은 누구냐? 응답자층은 부산, 울산, 경남, PK. 네. 또 이쪽에서의 갈등 양상을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논란됐던 부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또 나타나고 또 지역적으로도 보수적 인식이 상당히 또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이 무당층, 그러니까 무당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인데 이렇게 팽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적 여론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중도층 영향일까? 이렇게 분석하기 십상인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중도층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개혁에 힘을 실어주냐? 우리가 20대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이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죠.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이런 정부의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는 20대가 북한 이슈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예. 또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대들도 상당히 이 찬성 의지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래도 찬성이 20%를 절반을 웃도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정당에 대한 지지도들을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정당 지지대로 투영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20대 민심, 20대 어떤 마음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면서 좀 이렇게 그렇죠.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20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쪽으로 더 많이 가 있고 네. 지금 우리가 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응답이 약 30% 내외입니다. 네. 그리고 무당층이 약 10% 내외. 이걸 합하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무당층을 합한 정도의 비율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다. 반대 의견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좀 글쎄요 의아한 게 검경 수사권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좀 힘겨루기 양상을 계속 보여왔던 거고 네. 쉽게 말해서 검찰의 힘을 권력을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경찰로 나눠주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민심을 보면 검찰에 대해서는 한국당 지지자들과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어떤 진보 진영과 일치가 됩니다. 이게
검찰과 경찰이 사실 그렇게 분리되어 왔던 게 저희가 일상적인 통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 상황들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보면요, 우리가 과거의 여론과는 상당히 다른 특수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진영 논리가 작동해요. 네. 이제는 내 편이냐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그리고 진보층, 경찰은 한 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검찰 그리고 자유한국당, 보수층 또 한 몸으로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론을 꼼꼼히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진영 대결 구도가 강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 폴폴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좀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양분화되어 있는 현상, 광장 정치로 우리가 여의도 또 서초, 광화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런 정치 현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씁쓸한 부분입니다. 다음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얘기인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후련히 외국으로 가서 마라톤 예찬론을 펴다가 다시 정계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좀 조사한 그런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네. 총선 변수가 될지 또 보수 통합의 변수가 될지 굉장히 관심은 뜨거운데 정치 노선에 대한 인식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 성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새 정치는 얘기했지만 보수냐 진보냐 저희의 일반적인 관념으로 들이대기에는 조금 모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요즘 젊은 세대의 키워드가 나 혼자 산다예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완전 네. 대박 시청률을 올릴 정도인데 우리 정 의원님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며칠 날 돌아올 것 같아요. 설 전에 오지 않겠습니까? 설 전에. 예. 그래서 설 민심 설 밥상에 또 네. 이렇게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설 이전에 안 들어오면 정치 1번지가 2번지가 되나요? 뉴스 1번지가 이번 네. 제가 뭐 하차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그럴 건 아니고. 예. 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돌아오는 날까지도 뭐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얼마만큼 분명 철수가 되느냐. 분명 철수요. 그동안은 예. 알이 송해였거든요. 분명 철수가 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관련된 조사를 한번 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노선이냐. 자,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진보다 보수다 뚜렷하게 우리가 네. 구분할 수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만큼은 모르겠다. 거의 50% 정도의 답변이라는 거죠. 이런 수치가 나오는 정치인이 또 있을까 싶은 없을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리 송해에 지금 이 표현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돌아오는 날짜도 지금 12일이다, 15일이다 지금 이 프로그램까지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이 정치 성향을 응답한 사람들만 놓고 보면 보수가 가장 많아요. 네. 그다음이 그래프 보다시피 중도. 그런데 그동안에는 안 전 대표는 또 다른 제3의 선택지가 되겠다. 중도를 이야기했거든요. 예. 오죽 중도를 이야기했으면 극중주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도의 중도. 그것도 만드신 말씀이죠? 아닙니다. 극중주의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있는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극단적일 정도의 중도인데 그런데 정작 안 전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명분은 돌아가야 된다이기 때문에. 근데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안 전 대표의 정치 노선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물어봤더니 이 조사 결과입니다. 잘 모르겠다. 또 중도다. 반반이에요. 또 이게 짬짜면이 되는 겁니다. 반반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토록 안 전 대표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중도층에서는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안 전 대표가 앞으로 이 선거에 얼마만큼 이 파급 효과를 보이느냐 또 얼마만큼 영향력을 보이느냐는 바로 얼마만큼 달라진 모습도 중요할 겁니다. 이게 연수 효과가 나타나느냐. 유럽을 연수했고 또 미국에서 또 연수를 했거든요. 예. 이 효과가 달라졌어요. 안 전 대표. 이 정도가 얼마나 파격적이냐에 달려 있고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얘기해요.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변할 땐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변했을지 안 변했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리송하군요. 네, 귀국했을 때 이 일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느 쪽에 이 선택을 하느냐, 바른미래당이냐, 정말 독자 행보냐,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과 지금은 아니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다시 한 번 더 유승민 전 대표와 손잡는 장면이 연출되느냐, 이것 자체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계속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왜? 네.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과연 이번에 귀국했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분명 철수가 되느냐, 네. 중요해 보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보면서 실제로 중도 보수, 뭐 중도 개혁, 뭐 이런 뭐 정치적으로 그 정치 공학적으로 나눌 수 있어도 한국 정치에 중도 보수, 중도 개혁이라는 과연 그 지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안 전 대표, 안철수 전 의원은 이런 쪽을 항상 지향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시 또 실현이 될까라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16년 총선으로 돌아가 보면 국민의당이 아주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왜?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2위를 했습니다. 녹색 바람을 그야말로 정말 일으켰죠. 이게 예. 녹색 바람 곳곳에 특히 호남에서는 네. 더욱 강하게 불었었고, 그랬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국민의당을 좋아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좋아서 국민의당에 지향하는 정책을 잘 알고 있었어가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도 싫어요, 자유한국 당신 새누리당입니다. 네. 새누리당도 싫어요 하는 선택이었거든요. 그런 정치 혐오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왜냐하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안 전 대표의 파괴력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네. 차기 대선 후보로서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만한 기대감보다는 네. 실망감이 더 크죠. 최근에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보면 우리가 그 수치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비호감이 상당히 높은 정치인으로 안 전 대표를 꼽고 저희가 있어요. 그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그래서일지 네.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에 대한 여론의 민심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반대한다는 네.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5%. 그렇죠. 절반을 웃돌죠. 근데 이 결과를 보더라도 이 조사 결과에서 그래도 기대감은 한 31.6%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보수거나 중도 보수의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집니다. 근데 네. 절반을 웃돌았던 건 누굴까요? 진보와 중도 진보는 아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우리가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이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정치1번지 정호윤 앵커 기대하고 봤는데 기대보다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박수 보냅니다. 네.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 미래를 개척하겠다, 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예. 2011년, 12년, 14년까지도. 상당한 바람을 16년까지도. 그런데 그 이후에 이 TV 대선 토론을 보고 이러면서 실망감이 또 커져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이 커질 때 아주 또 반대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 조금 정도 부족하면 그래도 여전히 지지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대보다도 너무 벗어나 버리면 더욱 실망감이 커져서 이것이 또 비호감으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등 돌린 경우에 다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변했을 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92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감도 상당히 높아졌었죠. 네. 당시 대선 국면에서 지역 감정도 있었고. 그런데 96년, 97년 수평적 정권 교체론을 가져오고 김대중 대통령이 또 이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DJP 연합을 구성합니다. 네. 그러면서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심지어는 2002년 월드컵 때 실제 경기장에서 지켜보는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고 그런 젊은 세대와의 소통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게 이른바 연수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당시 영국의 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 모습 자체가 달라진 DJ.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렇죠. 민심도 변한다 이 그때 나왔던 것이 말씀이시네요. 뉴 DJ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뉴 철수가 나오느냐, 네. 뉴 새정치가 나오느냐, 새가 두 번 들어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아주 비슷한 모습 정도를 보인다 그러면은 또 이 실망감은 더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번 총선까지 길게 잡아도 총선 이전에 안철수 전 대표의 안철수 전 의원의 어떤 복귀와 복귀 일성
그리고 어떤 행보들이 그런 돈 돌린 민심을 다시 돌리게 할지, 저 반대하는 55%의 민심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지를 가름할 아주 중요한 시기겠군요. 그렇죠.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바로 20대입니다. 왜냐하면 새 정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20대 남성은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들을 과연 끌어올 수 있을까? 새 정치 비교적 또 젊은 차세대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녹색 바람을 일으켰던 이 핵심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호남 호남이었거든요. 지역이었죠. 예. 이 호남에서 얼마만큼 권토 중내 실지 회복을 하느냐,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실제 지표상으로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안철수 전 대표 복귀 관련해서 광주 호남 지역은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 호남 지역에서 광주 전라 전북 지역에서 전남 전북 지역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게 높은 만큼 이걸 얼마만큼 구체화하고 호남에서 다시 한 번 더 대한신당과 더불어 또는 다른 민주평화당에 또 같이 할 수 있을지 이것을 다시 되어 돌릴 수 있을지 다시 국민의당 어게인이 가능할지 어게인 2016이 가능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신년사를 했는데 네. 바른미래당은 최근에 내홍을 심하게 겪었고 실제로 새로운 보수당으로 당권파 비당권파 일부가 나갔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손학규 대표의 마음은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미뤄 네. 짐작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필요로 했습니다. 중도 개혁으로 함께 총선을 승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손학규 대표의 바람이고 과연 안철수 대표 전 의원이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해줄지도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이게요. 안 전 대표를 볼 때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PI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의 정체성이라든지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렇죠. 말씀이시죠? 분석을 예. 하는데 이 안철수 전 대표가 파트너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군가 파트너가 됐을 때 브로맨스가 안 좋아. 가만히 보시면 2011년부터 박원순 시장 안 좋아. 예.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 네.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유승민 또 의원. 네. 근데 이번에는 손학규 대표거든요. 네. 이때까지 안 맞아. 왜냐하면 두 개의 태양이 있을 때는 서로 간의 협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안 되는데 과연 바른미래당의 명분상 돌아왔을 때 손 대표와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이때의 척도는 한 가지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손 대표가 희망했던 10% 지지율을 안철수 효과를 보느냐. 안 전 대표가 또 당으로 복귀를 했을 때 10%를 넘어간다면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런데 10%를 못 넘어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안 전 대표로서는 혼자서 독자 행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실상 당을 해체하고 신당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되냐, 쇄신을 해야 되느냐, 예. 바른미래당 내부에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또 손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사면 초과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지역구로 출마하겠습니까? 또는 대표를 한다지만 안 전 대표가 돌아오면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당으로 들어오면 본인의 입지가 또 급격히 좁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과연 두 사람 간의 브로맨스, 케미가 어떨지. 우리 두 사람은 너무 잘 맞잖아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그 기준의 수치는 지지율 10% 한 달 내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예. 승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고요. 저희가 배종찬 소장께서 민심을 분석하는데 여론을 분석하는데 최고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여론을 또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네. 역시 남다른 식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만 18세 이상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가 됩니다. 한 5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이들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쏠릴 것인지 각 정당이 관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사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18세 53만 명의 어떤 민심, 표심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건 그렇고 저희 파트너인 윤희용 센터장이 방송 보는 건 알죠? 네. 네, 저를 너무 축해 세워주는. 네, 곤란한. 자, 이 만 18세 상당히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되겠느냐. 저는 태풍이나 허리케인급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국지적 호우를 동반한 정도의 상당한 영향력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가는
부분은 어디냐면 정당 투표에 영향은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만 18세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역대 이제 첫 선거권을 가질 때 투표 여부를 물어보면 거의 뭐 10명 중 9명 이상이 투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3만여 명의 집단적인 그리고 또래 집단이 하는 투표의 영향력은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지역구를 살펴보면 물론 초초 박빙 지역에서는 이들의 한두 표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남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3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인 것이고 지역구로 보면 수도권에 만 18세 학생 연령이 많지만 고등학생들이지만 이들은 지역구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교육 행정상 한 지역에만 고등학교 몰리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지역구로 나눠보면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죠. 전체 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정당 투표는 지금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위성정당 이야기도 나오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당들이 어떤 정도의 비율로 득표를 얻어냈냐가 중요한데 만 18세가 집단 투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정책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만 18세가 주로 진보적 성향이 상당히 우세할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알 수는 없어요. 정의당이 이슈 선점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18세, 그랬죠. 만 18세를 입당시키고 그랬죠. 뭐 심상정 대표가 끌어안고 이런 모습들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18세 붙잡기입니다. 이른바 낭낭 18세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그것을 정당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다. 적어도 청년 정책이 발표되고 이들이 정말 솔깃할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된다 그러면 한 정당에 몰아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거 운동을 이들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들에 대한 선거 캠페인의 이 채널 자체는 SNS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체적으로 이 공간에서는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사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역구 투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당 투표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느냐, 어떤 정책의 정치적 성향이 이들과 함께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53만여 명이 100%는 아니겠죠. 예. 정말 70%가 한 정당에만 표를 몰아줘도 그 여파는 연동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연동이 발생하고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 하면 각 정당에서는 기존의 20차례, 20차례의 총선과는 달리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조금 다른 전략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얼마 전에 이들의 여론을 반영한 정시학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교육정책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원내 진입이 가능하냐. 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21세, 20대가 뭐 초반 정도는 입성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적어도 20대 후반 파격적으로 30대 초반에게 비례 후보자를 누가 먼저 선점해 나가느냐. 바로 이것도 정당의 과제가 돼서 지금 보면 이제 인재 영입도 그런 쪽에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만 18세, 낭낭 18세 효과. 이번 선거만큼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네, 각 정당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도 18세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네.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우리 이슈 폴폴의 폴폴도 18세를 의미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정해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